안녕하십니까. 박둥지의 세계의 눈 방송입니다. 이 방송은요, 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가 있는데 각 국가 지역에 대한 재미난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야심찬 방송이에요. 저는 이 방송을 이끌어갈 박둥지이고요.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저와 같이 계속 함께 하실 이형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형구 님입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뭐하죠? 네, 그러면은 우리 박둥지 님의 세계의 눈에서는 지구본을 돌려가지고 박둥지 님이 이렇게 찍어주시면 거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과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요? 네. 아, 진짜. 네, 그러면은 에잇! 찍습니다. 야, 나 멈췄잖아. 예? 다시 멈추기 전에 해야 될 거 아니야. 찍어요? 네. 여기는 어딥니까? 여기는 일본 해구. 일본 동남쪽에 바다를 찍었는데 어차피 일본이라고 보고. 예. 네. 여기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일본은 배타적 경제 수역권이라고 하죠. 그 EEZ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바다의 어업권을 인정하는 국제법이 있어서 일본도 그거에 그 조약에 적용을 당연히 받고 있는데요. 일본의 그 EEZ가 엄청나게 넓어요. 이게 중국보다 더 넓고 이게 아시아 통틀어서 저는 아시아 국가들보다도 가장 넓은 EEZ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쪽 바다 지역에. 네, 그렇죠. 왜 그 일본은 왜 그렇게 넓게 돼 있어요? 일단 일본은 보시면 한반도 동쪽에 있는 섬나라잖아요. 네. 근데 이쪽 동쪽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치. 예, 그렇죠. 동쪽에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물론 뭐 EEZ 같은 경우는 최대 일본이 땅이 있다고 하면 해봤자 최대 200리까지만 인정을 해줘. 200캐리까지만. 보통은 그렇게 되는데요. 네. 일본이 꼼수를 많이 썼어요. 어떤 꼼수를 썼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 열도 남쪽 밑으로 가다 보면은 네. 오가사와라 제도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섬? 예. 거의 뭐 독도만한? 독도보다도 더 작은데요. 네. 그 암초를 일본이 발견했어요. 발견해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뭘 했는데요? 시멘트를 마구 부은 겁니다. 시멘트를 부어서 섬으로 만들려고? 예, 시멘트를 붓고 콘크리트를 또 들이붓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헬기만 간신히 착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다음에 이건 우리 섬이야 라고 해가지고 점점 이 EEZ를 늘려가는 수법을 쓴 거죠. 그런 식으로? 예. 어쨌든 일본이 뭐 군사 대국화 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네. 어쨌든 이 바다라고 하는 것도 자원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이 천혜의 보구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이고, 일본들이 참치를 무지막지하게 좋아합니다. 일본은 가면 항상 참치, 그 회 뜨는 대가리가 전시되어 있는데, 네. 이 바다에서 하도 참치를 잡다 보니까 참치가 멸종 위기. 일본에서? 일본인들 하도 먹어가지고 참치가 네. 멸종 위기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서 좀 자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먹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래가지고 일본 동남쪽에 이제 참치가 멸종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박동진님이 해주셨습니다. 일본은 계획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은 해봅시다. 도전 천국. 예. 거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대략 헝가리쯤 나왔네요. 유럽이에요. 유럽을 찍으셨는데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럽에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데 크게는 브렉시트하고 이 노란 조끼라고 하는 어떤 기존의 체제를 좀 넘어서자고 하는 과정에서 좀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 브렉시트랑 이제 노란조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하나씩 얘기를 해주실까요? 이 브렉시트라고 하는 거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영국이 브리튼이라는 국명이 있고 거기다 EXIT 더해서 브렉시트, 영국이 EU에서 떨어져 나간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영국이 EU에서 떨어져 나간다. 예. 네. 예, 어쨌든 뭐 2016년에 과반 이상의 영국 국민들이 이 브렉시트 찬성을 하면서 협상이 진행되어 왔고 지금 내년 2019년 3월 29일에 EU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리스본 조약이 있습니다. 리스본 조약? 예, 그 조약에 따라서 영국이 EU를 떠나게 돼 있는데 그 과정이 참 쉽지가 않아요. 지금 복잡해요, 진짜. 네, 그 영국이 총투표를 통해서 유럽에서 나가는 걸로 했는데 예. 그 과정이 쉽지가 않다. 예, 쉽지가 않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EU 나 안 할래 하면 되는 거잖아. 나간다고 말하는 건 쉽죠. 네. 근데 EU라고 하는 체제가 그 1945년 그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유럽의 협력을 좀 도모하면서 같이 경제권도 묶어가지고 좀 평화롭게 지내보자라고 해서 출발한 건데 네. 그래서 EU에 들어있는 국가들은 각 국이 통과를 하잖아요. 물품들을 통과를 하는 그런 국경선이 있잖아요. 네. 통과를 할 때 설정된 관세가 매겨진 관세, 세금이 같아요. 다 동일해요. 근데 영국도 당연히 그 세금에 적용을 받고 있는데 영국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인해서 그 기준을 다 새로 바꿔야 될 지경인 거예요. 아,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영국이랑 유럽 사이에 뭐 관세가 뭐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영국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인해서 네. 새롭게 관세 협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협정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영국과 EU 사이에서 합의가 계속 도출이 되려고 시도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관계가 삐걱대고 있습니다. 영국 국민들의 여론도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렇구나. 뭐 어떻게 삐걱대고 있습니까? 우선 이 브렉시트 안을 지금 영국이 EU에서 떨어져 나가자고 주도하고 있는 게 지금 보수당의 테리사 메이 총리예요. 아, 테레사 메이 총리. 예, 테리사 메이. 네. 예, 테리사? 예, 테리사예요. 테레사가 아니고. 예, 네. 테리사예요. 예, 테리사 메이 총리가 주도하고 있는데 이 테리사 메이 내각이 보수당인데 영국 국회에서 어쨌든 다수당을 점하고 있고 어쨌든 브렉시트 투표에서 이게 찬성이 난 이상 더 이상 돌릴 수 없다는 게 테리사 메이 총리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뭐 국민 투표를 했으니 그거보다 예. 더 센 뭐 의사결정 뭐 기구가 없다고 봐야죠. 어쨌든 테리사 메이 총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2020년이 차기 영국 총선이에요. 그래서 2020년 전까지 이 브렉시트를 성사시킨 다음에 자기는 총선에 나가지 않고 총리직 물러나겠다. 그 얘기까지 해두고 이 브렉시트의 영국 국회에서의 비준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근데 뭐 어떤 점이 좀 어렵게 되나요? 그 과정에서? 우선 이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다는 것이고요. 아, 브렉시트를 반대한다. 예. 왜 뭐 국민 투표도 이미 해는 건데 뭐 반대는 왜 나오는 겁니까? 어쨌든 그동안 EU에 가입을 해가지고 경제적 이득을 본 게 있는데 갑자기 그 EU에서 빠져나가 버리면 영국 혼자서 뭘 할 수 있냐라는 회의감이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메이 총리가 하고 있는 게 소프트 브렉시트라고 해가지고 차근차근 EU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좀 손해를 좀 덜 보면서 빠져나가자 하는 게 이 테리사 메이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보수당에서도 강경파들이 있어요. 하드 브렉시트 파라고 있는데 네. 그 세력들은 협정이고 뭐고 다 나발이고 다 안 중요해라고 하면서 그냥 나간다고 하고 나가면 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테리사 메이는 이 가운데 껴가지고 어떻게든 약간 브렉시트를 성사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양새죠. 아, 양쪽에 샌드위치가 돼서 껴버렸네요. 예, 그렇죠. 그럼 의견 이런 여론 통합하기가 좀 되게 쉽지 않겠네요. 뭐 하나 합의를 어쨌든 국회나 뭐 이런 데서 안을 내면 합의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어렵겠네요. 정말 쉽지가 않죠. 이게 어쨌든 이 테리사 메이 총리하고 EU 정상들하고는 합의가 나가지고 12월 초쯤인가 그때
이 브렉시트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EU 그 리스본 조약 얘기했잖아요. 어쨌든 그땐 그 헌법에 따르면은 이게 영국 국내에서도 비준이 돼야 돼요.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테레사 메이가 국회를 소집해가지고 찬반 투표를 붙이려고 했었죠. 아, 네. 예, 그게 원래 12월 15일에 비준 투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영국 국회에서 의회에서 예. 네. 근데 어떻게 됐나요? 근데 12월 15일에 할 예정이었는데 테레사 메이가 연기했어요. 아, 연기를 했어요? 예. 왜 연기했어요? 지금 이 상태로는 보수당 안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고 특히 야당인 노동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절대 통과 못한다. 아, 통과 못하니까 일단 안건을 상정을 안 하는, 투표를 안 하는. 예. 노동당은 뭐 브렉시트 하지 말자는 입장입니까? 노동당은 뭐 전통적으로 브렉시트를 하지 말고 영국이 EU 안에 남아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그러면은 연기한 이유가 통과되지 않을 것 같아서였으니까 뭐 통과시키는 환경을 만들기에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좀 뭐 어떻게 또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래서 메이 총리가 얘기를 하는 게 1월 셋째 주죠. 1월 중반까지 영국 의회에 대해서 좀 설득을 좀 하고 확실하게 찬성을 돌아설 수 있게끔 하겠다. 그 내년 초에 승부를 보겠다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예. 내놨는데 이게 오늘이죠. 현지 시간으로 17일, 한국으로 치면 18일인데. 네. 예. 어쨌든 메이는 이 합의안에 대한 토론을 1월 7일부터 실시한 뒤에 그 다음 주에 투표를 열 것이라고 천명을 했는데 같은 날 제레미 코빈 노동당 대표가 엄청난 압박을 줬어요. 이 메이한테. 어떤 압박을 줬습니까? 이 영국 의회가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나오면 볼 수 있는데 굉장히 공간이 좁습니다. 좁아요. 목소리 다 들려요. 서로 그냥 말하는 게. 예. 한국 국회는 좀 넓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영국 국회는 되게 좁아요. 예. 네. 좁은데 그래서 그래서 테레사 메이 총리하고 그 강요들이 나와가지고 이쪽에 앉아 있는데 이 코빈 노동당 대표가 이 총리 불신임 동의안이란 종이 서류를 들고 와가지고 딱 내려놓은 겁니다. 테레사 메이 총리 앞에. 네. 난 당신 불신임 하니까 위에 투표 붙여가지고 당신 퇴진시키겠어. 지금 이렇게 하면 이라는 그런 어떤 협박성 선언이었어요. 되게 강경한 이제 입장 표명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이거에 브렉시트에 동의할 수 없다. 어쨌든 뭐 보수당 내부에서는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좀 복잡해서 이 메이 총리에 대한 충성도는 엄청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이 노동당이 불신임안을 제출하니까 거기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불신임 할 순 없다. 보수당은 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것도 있지만 일단 해야 된다. 예. 이게 사실 보수당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테레사 메이가 들어오기 전에 브렉시트권으로 또 영국 총리가 한 명 나가리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데이비드 캐머런이란 총리가 자신만만하게 브렉시트 투표하면서 이게 찬성이 더 많이 나오면은 난 사퇴할 거다라고 배수진 쳤어요. 아, 국민적 투표를 할 때?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자기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이 찬성이 더 높게 나왔고 그래서 외무장관이었던 테레사 메이가 뒤를 이어서 좀 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 테레사 메이가 그렇게 됐는데 테레사 메이도 이제 사퇴 물러나게 되면은 이제 뭐 또 사실 다른 사람이 와도 환경이 뭐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영국 내 상황은 똑같은데 그래서 일단 불신임을 동의를 하지 않는 보수당에서는 네 그러면은 이게 뭐 여기 1월 셋째 주면은 사실 시간이 한 달 정도 있으니까 많지는 않다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메이가 하는 얘기는 이 합의안은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현실이다. 영국으로서는 이 소프트 브렉시트 천천히 EU에서 빠져나가는 게 최선책이다. 그런 생각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이게 1월 셋째 주까지 EU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천명을 한 건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될 경우에 후폭풍이 엄청 나겠죠. 국민 여론은 좀 어떤가요? 국민 여론은
2016년 투표했을 때는 어쨌든 브렉시트 찬성이 좀 더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서서히 반대 여론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아 지금은 예.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 재투표해라. 다시 예. 국민 투표를 재투표하면은 반대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지금 상황이에요. 상황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아 그러면은 뭐 1월 셋째 주까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뭐 경우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국민 투표를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재투표의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든 결론을 내야 하는 게 이게 3월 29일까지 EU에서 영국이 떨어져 나간다고 이 못이 박혀 있는 거 협상을 했기 때문에 합의해가지고 이 못이 박혀 있어가지고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재투표를 할지 아니면 테레사 메이의 말대로 천천히 EU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을 선택할지. 그럼 3월 29일까지 만약에 영국 내에서 합의가 안 나오게 되면 하드 브렉시트가 되는 건가 자동으로? 그거는 노딜 합의라고 해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하드 브렉시트죠. 유럽하고 합의 안 하고 그냥 떨어져 나가게 된 셈인데, 근데 그로 인한 충격파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아무래도 같은 경제권으로 예. 유지가 이제 돼 있었으니까 예, 그거에 대한 대책이 어쨌든 간에 필요한 건데 맞습니다. 그게 합의되지 않은 상태니까 그럼 그 3월 29일 날부터는 이제 당장 뭐 무역을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게 맞아요. 너무 복잡하게 되겠네요. 그 기준조차 설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만약에 3월 29일에 노딜 합의인 상태로 브렉시트가 된다면 유럽 전역이 엄청난 충격에 빠질 겁니다. 네, 뭐 예를 들면 하다못해 뭐 관세 내가 컵을 샀는데 이거 세금이 얼마냐 이거가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렇죠. 제대로 정해진 게 없죠. 네, 그러면은 이 3월 29일 전까지 브렉시트에 대한 해법을 내놔야 되는 영국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1월 셋째 주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다음에 예. 아까 뭐 프랑스 노란조끼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쵸. 그거는 또 뭐 어느 나라인가요? 이번 영국의 영원한 라이벌이라고 불리는 유럽의 영원한 콩라인 이등? 뭐 2등 국가였었던 뭐 프랑스에 네.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란조끼 프랑스에서 노란조끼는 뭔가요? 이 노란조끼라고 하는 거는 이게 원래 버스 운전사들이 입고 있는 게 노란조끼예요. 버스 운전사들이 버스 운전사들이 입고 있는 게 노란조끼인데 네. 이 마크롱 정부거든요. 지금이 마크롱 정부가 유류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네. 지난 1년간 프랑스의 유류세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름값이죠. 네. 기름값이 23%가 증가했습니다. 23%? 예. 세금이? 예. 야,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지고 있는 세금이 부담이 무지막지하게 커진 거예요. 이거 뭐 차를 운전하려고 해도 그렇고 그쵸. 그럼 기름값이 23%를 뛴다는 소리랑 난 정확하지 않겠지만 그쵸. 엄청 폭등하는 이런 건데 뭐 문재인 정부도 유류세 인하해가지고 기름값 싸졌다고 사람들이 좀 좋아했던 것 같은데 예. 프랑스는 오히려 유류세를 23%를 증가하니까 화가 많이 나겠네요. 어쨌든 이게 생활을 즉각 와닿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마크롱 정부가 유류세 인상만이 아니고 뭐 최저임금을 낮추려는 시도라든가 뭐 대기업들 재벌들한테 특혜를 베푸는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불만이 무지막지하게 터져 나왔던 거예요. 아 최저임금도 낮추려고 그랬었어요? 예, 그런 시도를 또 했습니다. 아니 최저임금을 낮추는 게 가능해?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최대한 속도를 낮추면서 기득권층, 재벌층한테 이득을 줄 수 있게 하겠다는 게 마크롱 정부의 기조였습니다. 야 마크롱 이거 안 되겠네. 데모할 만하네. 네. 어쨌든 이게 11월 17일 11월 중반부터 어쨌든 이 유류세 인상이라고 하는 게 차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바로 이렇게 와닿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 프랑스의 시민들이 여기에 편승해가지고 그럼 다 같이 노란조끼를 입고 이 마크롱 정부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하자. 꼭 떨쳐 일어선 게 이 노란조끼 시위, 이 민중 공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운전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분들의 이런 투쟁이 맞습니다. 도화선이 돼서 전국민적인 이런 투쟁으로 번졌군요. 예. 이게 어떤 양상을 보였냐면 이게 현재 5차 집회까지 이어졌어요. 네. 4차 집회까지 진행된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네. 파리를 비롯해서 전국 각 지역에서 1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가지고 경찰과 대치하면서 최저임금 인상하라, 윤리세 인상 백지화하라 등의 좀 삶에 좀 보장이 달라는 구호를 걸면서 경찰들하고 공권력하고 강력하게 싸움을 했습니다. 아, 네. 하긴 유럽 사람들은 또 얌전히 우리 한국에서야 이제 촛불 집회를 하면서 폭력 집회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했지만 유럽에서는 이런 시위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과격한 편인데 16만 명이나 나왔으면 엄청난 시위가 됐겠네요. 엄청난 시위였죠. 시위죠.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러면은 뭐 프랑스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굉장히 프랑스 내에서 시민들에 대해서 오만방자하다. 굉장히 약간 부유하게 살아와가지고 기득권층의 입장만 대변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었는데 네. 이거에 완전 확장판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냐면 네. 이 시위대들한테 단지 카오스, 혼돈만을 원하는 시위대라고 이 국가 최고 수반인 대통령이 이렇게 얕잡아보는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이 그래도 16만 명이나 집회를 한 건데 그거를 완전 무시하고 깔봤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촛불혁명 생각하면 약간 비교가 쉬운 게 계속 점점 규모가 불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문 닫고 처박혀 있던 박근혜도 뭐 총리 뭐 딴 사람을 하겠다 뭐 그렇지 최소한 뭐 그런 정도에라도 제스처를 쳐야지. 그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마크롱도 입장을 선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워낙 민중들의 분노가 컸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입장을 좀 받아들이겠다. 뭐 유세 인상도 백지화하고 최저임금도 인상하고 윤태자 사회보장세도 인상 아니 윤태자 사회보장세 인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처리하고 추가 근무수당에 세금을 또 매기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고 대통령 담화로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시위가 그러면 정리가 된 건가요? 그렇게 아닙니다. 계속 이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이 프랑스의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라는 게 있어요. 한국으로 치면 광화문 광장입니다. 네. 옆에 개선문 크게 있고 그런데 네. 그런 샹젤리제 거리에서 계속 이 5차, 6차, 7차 계속 꾸준히 시위가 이어져갈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프랑스 민중들의 목표는 마크롱 퇴진으로 더 나아갔기 때문이죠. 마크롱이 하는 걸 봤을 때 이미 얘는 싹수가 노랗다. 예. 해서 이렇게 해봤자 맞습니다. 얘 아예 내려와 퇴진해야 된다. 그 지금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럽 사회에서 무슨 사회주의를 약간 받아들여가지고 사회민주주의라는 식으로 복지를 좀 폈지만 이게 결국 기득권을 위한 정책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계속 이어져 오면서 쌓여오던 분노가 폭발하고 있고 유럽도 그 흐름에 전 세계적 흐름에 유럽도 동참하고 있다는 식으로 풀이할 수 있어요. 경제 구조에 대한 구조를 이제 개선해야 된다는 것까지 나가는 거군요. 단순한 개선을 넘어서 현재 자본주의는 잘못됐다고 하는 분노까지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럼 이게 정치적인 어떤 내포하는 그런 게 굉장히 높은 막 그런 거네요. 자본주의 한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프랑스 대영 1789년에 있었던 프랑스 대혁명과도 비교할 만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조끼 운동이 상당히 큰 의미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원래 마크롱 정부가 2017년 5월에 프랑스 거대 양당이 사회당 공화당입니다. 그런데 나는 사회당도 공화당도 아니다. 제3지대 누구 생각나죠? 예. 누가 생각나니까? 안철수. 네. 안철수가 그랬었죠. 제3지대 중도에서 네. 새로운 개혁 정책으로 프랑스를 높은 국가로 키워내겠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66%라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고 당선이 됐고 그 3지대에 있었던 레피블리크 앙바르슈 그 전진하는 공화국이라는 제3당이 사회당하고 공화당을 누르고 국회에서 과반 이상을 좀 점유했습니다. 네. 당연히 프랑스 국민들은 기대가 높았죠. 네, 그랬겠네요. 근데 그 기대감을 한참 벗어나서 오직 기득권만을 위한 정책이 피니까 그에 대한 반발심이 훨씬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주류 이제 정치 정당이나 이런 걸 누르고 사실 지지 기반이 없는 제3당이 제1당으로 여당으로 이제 되는 거 쉽지 않은데 예. 이걸 프랑스 국민들이 해냈는데 전혀 기대를 못 미치니까 맞습니다. 아예 약간 혁명적인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 마크롱이 경력을 살펴보면은 원래 사회당 안에 있었어요. 약간 그나마 좀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이죠. 근데 지금 왜 그래요? 근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프랑스 경제산업부 장관이었어요. 네. 전임 올랑드 사회당 정부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올랑드 정부도 엄청난 친재벌적인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말만 사회당이었지 공화당하고도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당시 그 경제 정책을 주도했던 게 마크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싹수는 뭐 거기서 똑같았다, 뭐 싹수는 놀았다는 거고. 뭐 그게 2016년까지 사회당에서 장관으로 있다가 올랑드 정부의 지지율이 엄청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나이도 젊고 하니까 30대 후반이었는데 당시에 새로운 정당을 그럼 난 만들고 개혁을 하겠다고 그 대선 선거판에 튀어나와가지고 덜컥 당선이 된 겁니다. 그 바람을 타고서. 예. 그 원래 프랑스에서는 어쨌든 대한 정치 세력을 원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걸 기대를 여지없이 허물어뜨리는. 어쨌든 지금 마크롱이 뭐 유류세 인상도 백지화하고 최저임금 인상도 하겠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지금 이제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표명했지만 이게 쇼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뭐 어떤 증거입니까? 이게 마크롱 정부가 이 부유세를 폐지했어요. 네. 한마디로 상속세를 좀 폐지해가지고 어떤 대기업의 기업주가 사망하면 그 사망하기 전에 좀 신고를 하면은 이 주식을 좀 후계자한테 넘겨주는 과정을 통해서 상속세 전부를 또는 일부를 좀 면제해주는 법을 통과시킨 거죠. 이게 뭔 말이야? 상속세인데 상속할 때 세금을 매기는 게 상속세인데. 예, 그렇죠. 상속할 때 세금을 안 내게 해준 거네. 맞습니다. 되게 그쵸. 상속세가 없어진 거네. 맞습니다. 아, 그럼 부자들은 계속 잘 살겠네. 세금도 안 내고. 프랑스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마크롱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쇼하고 있는 거다. 당장 물러나라고 하는 목소리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이런 거 봐라. 유류세 인상 백지하고 최저임금 뭐 계약하려고 하는데 이거 안 한다고 지금 약속해봤자 다 뻥이다. 이게 다 뻥이다. 네. 이 시위의 약간 결정적인 측면이 뭐냐면 경찰들이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들이 지지를 한다. 맞습니다. 시위 진압을 해야 되는데 이 시위 진압을 하는 경찰들은 어쩔 수 없이 어쨌든 명령을 받아가지고 월급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지. 그거 진압을 안 하면은 명령했는데 안 하면 뭐 퇴직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압한 대열을 동참할 수밖에 없고 최루탄도 쏘고 최루가스도 쏘고 한 상황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경찰들이 어쨌든 공권력이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보장을 받아야 하는데 이조차도 제대로 된 복지가 못 되다 보니까 여기 동참해가지고 경찰들이 따로 형광등 시위라고 해가지고 노란조끼를 약간 같이 경기하는 시위를 벌이겠다고 또 선포를 했어요. 아, 경찰들도 민중의 편에서 같이 데모를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럼 뭐 마크롱의 이제 운명이 경각에 달렸다고 보겠네요. 예, 뭐 촛불혁명의 제 2탄이 또 프랑스에서 나올지도 모르겠죠. 어쩌면. 프랑스에서 이제 경제적인 어떤 세금 인상이나 이런 걸로 촉발된 시위가 이제 마크롱 정권 퇴진 이런 정권을 이제 바꾸는 혁명적인 이제 양상을 띠는데 거기다가 경찰들까지 이제 민중의 편에서 같이 싸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세계적으로도 이런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저항 그리고 새로운 민중 중심의 이제 경제 사회를 이제 요구하는 움직임이 아주 혁명적인 양상을 보이면서 진출되고 있는 것 같으네요. 맞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을 뭐 한국도 그렇고 세계인들이 많이 크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중들이 떨쳐 일어나가지고 자유평등 박애가 이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세계를 뻗어나갔다는 인식이 흔히 있는데 지금 프랑스에서 드러나는 불평등의 측면을 보면은 그건 사실이 아니다.
어쨌든 이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서구에서 일어난 혁명이 이 세계 흐름을 좌우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지금 프랑스 국민들도 현재 혁명 진행 중이다. 뭐 진정한 이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설 대안을 위한 혁명이 이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으니까 이게 좀 나를 위한 우리의 진정한 민중의 삶을 위한 방향으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프랑스에서도 새로운 이제 민중을 위한 경제 사회에 대한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도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런데 한국에서도 새로운 경제 체제, 새로운 사회에 대한 고민이 프랑스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영국하고 프랑스의 상황을 다뤄봤고요. 다음엔 좀 더 알차고 재미난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헤맸다.